하이델베르크를 배경으로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의 애잔한 사랑 이야기. 황태자의 첫사랑. 비렐름 마이어 페르스터. 매주 토요일 카를부르크에서 발행되는 유난히 누런빛이 도는 사절판 신문 관보는 4월 18일자에 다음과 같은 소식을 실었다. 황태자 저하께서 지난 수요일에 대공전하 총리 대신 폰 브란덴베르크 각하, 궁정 수석 고문관 베어 각하, 교육청 개인보좌관 핑케 박사, 중등 교육 담당관 슈나이 데빈트 교수, 그리고 프란츠 게오르크 공립 김나지움의 전 교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과목에 걸쳐 철저한 검증을 받은 후 졸업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그리스어, 독어, 불어, 영어에서는 1등급을 받았고 수학, 자연과학에서는 2A 등급을, 종교, 역사, 지리에서는 1, 2등급을 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1등급, 즉 서머컴 로드였다. 황태자 저하께서는 오는 5월 1일에 1년 기한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대공전하께서는 8년 전부터 황태자 저하의 학업에 힘써온 C. 위트너 박사를 수행원으로 결정하였다. 위트너 박사는 이번 시험에 월등한 성적으로 합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공전하로부터 궁정고문관으로 임명되었다. 성을 떠나기 하루 전인 4월 30일에 신임 궁정고문관은 대공전하를 찾아뵈라는 부름을 받았다. 군주는 커다란 집무용 책상 앞에 건늙어버린 얼굴을 찌푸린 채 기운 없이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 작은 안락의자에는 황태자가 앉아 있었다. 고문관께서는 짐의 생각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짐은 이 조카의 공부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지속되길 바라오. 태자는 1년간 대학 공부를 마친 후 포츠담의 친위 기병대에서 장교로 복무하게 될 것이요. 짐은 태자가 그때까지는 엄격하고 규율 바른 태도로 공부에 매진하기를 바라오. 태자는 하이델베르크에서의 1년을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학문 도야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포츠담의 기병대에 들어가면 태자는 대원들과 동기들 사이에서 삶의 자유를 적절히 익힐 기회를 얻게 될 것이요. 그때까지는 학업과 생활 태도가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엄격히 지켜지기를 바라오. 짐의 말을 알아들었소? 땅딸막한 박사는 작센 십자가 훈장이 가슴에서 수직으로 늘어질 정도로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다. 그런 다음 한 번 더 절을 하고 나서야 물러가라는 명을 받았다. 그는 길고 어둑한 복도를 지나 성의 오른편 날개 건물로 갔다. 그곳 황태자의 방 옆에 자신의 방 2개가 있었다. 빛이 잘 들지 않는 복도에는 오래된 성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고여 있었다. 흘러가는 비구름을 뚫고 이따금씩 내비치는 4월의 햇살은 나지막한 아치형 창문을 통해 겨우 희미한 빗줄기로 흘러들었다. 하인들이 소리 없는 유령처럼 달아빠진 양탄자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 회랑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검은 형체가 창문 앞을 스치며 지나갈 때만 순간적으로 제복의 빨갛고 노란 색깔이 드러났다. 성탑 쪽으로 갈수록 복도는 더욱 어두웠고 내 몸 아름돌로 된 벽은 더 두터웠고 창문들은 총구멍처럼 작았다. 공기가 너무 탁해 궁정 고문관은 숨도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는 순수 맥주를 무척 즐겨 마셨다. 그렇지만 맥주는 즐겨 마실수록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도 불러와서 그는 특히 최근 몇 달 전부터 지나치게 몸이 불어 천식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자네 건강에 도움이 될 걸세. 친구인 의사 슈나이더 박사가 말했다. 그곳에 가면 자넨 마침내 다시 산책을 하고 등산을 다니겠지. 그래,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내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
고문관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는 나이가 35이었지만 벌써 40대로 보였다. 궁정으로 들어온 것이 하고 그는 종종 말했다. 나의 불행이었어. 그토록 쾌활하고 자유롭던 내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단 말인가. 이상은 물거품이 되었고 자유도 사라졌고 건강마저 잃었어. 저 성에서 그들이 내 숨통을 조여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친구들은 그를 놀려대며 말했다. 이런 박사 양반하고는 당신이 얼마나 호화롭게 지내는지 몰라서 그래. 다른 교원들은 굶주리고 있는 동안 허구한 날 만찬을 즐기고 해마다 재산을 늘리고 훈장도 받으면서 그러나 그는 시무룩하게 손을 가로저었다. 아니 정말이라니까. 저 궁정에서 그들은 날 숨도 못 쉬게 했다고. 그런데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8년의 세월이 지나가다니 그는 훈장이 달린 프로코트를 입은 채 푹신한 팔걸이 의자에 앉아 고급 포도주를 한 잔 마셨다. 그리고 팽팽하게 당기는 조끼 위로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발치에 놓인 물건들로 꽉 찬 두 개의 대형 트렁크는 하인이 잠그기 전에 프로코트만 더 챙겨 넣으면 끝이었다. 이 사랑스러운 트렁크, 자유의 상징이지.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내일이면 출발이군. 따분해 죽을 지경인 만찬, 늘 약간은 두려운 존재인 총리 대신과 시종장들, 하인과 마부의 얼굴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이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성과는 이제 영원히 이별이었다. 함께 떠나는 카를 하인리히만은 예외였다. 황태자 카를 하인리히. 이해가 없었다면 난 견뎌내지 못했을 거야. 마주 보이는 책상에는 금색 테두리 액자에 든 대여섯 개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마다 멋지게 휘갈겨 쓴 헌사가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스승님께 카를 하인리히, 다정한 후원자 시 위트너 박사님께 카를 하인리히, 진정한 멘토님께 카를 하인리히. 첫 번째 사진에는 승마복 차림에 뺨이 토실토실한 12살가량의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계집애처럼 커다란 눈에 귀엽고 명랑한 얼굴이었다. 나머지 사진들은 세월이 더 지난 후의 모습이었다. 얼굴은 더 조붓하게 변한 것 같았고 더 진지해진 표정에 곱슬곱슬하던 머리카락은 지금은 군대식으로 짧게 깎고 있었다. 박사는 사진을 하나씩 차례로 손에 들어보았다. 그 사진들과 더불어 8년의 세월이 다시 한번 눈앞을 스쳐갔다. 그동안 겪은 일들은 따분하기 짝이 없었다. 거북한 만찬에다 끊임없이 절을 해야 했고 동료들은 그를 시기했다. 업무는 적었지만 기쁨은 더 적었다. 그동안 수많은 새 프로코트와 하얀 조끼들 그리고 훈장 하나와 고상한 직함이 생겼다. 마차를 타고 드라이브나 하는 하품 나오는 생활이 이어졌다. 그 결과 그는 심장에 지방이 쌓이는 병을 얻게 되었다. 불쌍한 슈트라스부르크의 거위들이 걸린다는 바로 그 병이었다. 식사 후에는 2시간 동안 꼭 산책을 해야 하네. 그의 의사친구는 날마다 귀가 따갑도록 충고를 했다. 그런데 지금 그 지겨운 산책을 나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몸에 꽉 끼는 조끼에 박힌 듯이 들어있는 회중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가련한 고문관은 스스로 떨치고 일어설 기력이 없었다. 첫째는 비가 언제 쏟아질지 모를 일이고 그는 생각했다. 둘째는 이 마지막 날까지 그런 고생을 하는 건 정말 무의미한 짓이라고.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거기서는 하루 중 언제든지 산책을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몸을 잘 돌보고 음식을 절제하고 과음하지 않고 카를 하인츠와 함께
산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아마 건강을 되찾게 될 거야. 문이 달리지 않은 벽난로에서는 4월에 걸맞게 약한 장작불이 타닥거리며 타오르고 있었고 그는 따뜻하고 푹신한 안락의자에서 한없이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피곤에 지쳐 파르르 떨리는 눈을 감았다. 그 후 다시 눈을 뜨고 몸을 반쯤 일으켰다. 잠이 들었다가는 프로코트를 구기게 되니 편한 우단 카디건으로 갈아입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 프로코트야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해서 다리면 돼. 반시간 후 박사의 방으로 들어온 황태자는 그가 심하게 코를 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황태자는 싱긋 웃으며 고문관의 숙모가 생일 선물로 짜준 녹색 무릎 덮개를 펼쳐 잠든 박사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소리 죽여 방을 빠져나갔다. 박사는 꿈을 꾸었다. 네카강 강변에 서 있는 그가 15년 전 언젠가 걸어서 예나로 갔을 때만큼 호리호리하고 마른 몸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다. 급행열차는 대공과 그 가족들이나 궁정고관들이 이용할 의사가 있을 때만 카를부르크에서 정차했다. 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대한 기관차를 앞세우고 노천 대합실로 들어서자 하인들이 역 귀빈실의 묵직한 참나무 문을 열었다. 장군 제복을 갖춰 입은 대공이 조카의 팔에 의지한 채 느릿느릿 승강장으로 들어섰다. 대공은 태자와 2번 포옹을 했고 그런 다음 태자가 1등석 칸막이 객실에 올라타고 나자 힘에 겨운 듯 시종장이 곧바로 내민 팔에 몸을 의지했다. 호기심에 찬 여행객들이 창에 얼굴을 대고 내다보고 있었다. 객차의 승강구 문들이 닫혔다. 빨간 책모자를 쓰고 흰 장갑을 낀 역장이 의전관의 손짓에 따라 신호를 보내자 기관사는 기적을 울렸다. 거기에 부응해 기관차가 요란한 소리를 냈고 육중한 기차는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를 하인리히는 창가에 서서 백부에게 마지막으로 공손하게 절을 올렸다. 그는 잠시 더 거수경례를 하는 장교들과 태가 달린 모자를 벗어들고 인사를 올리는 시종들, 다음으로 맨 끝에서 군인처럼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는 짐꾼들과 몇몇 일꾼들을 바라보고 나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박사가 자신의 실크 해트를 모자 보관 상자에 집어넣고 녹색과 청색 체크 무늬가 든 여행모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를부르크의 모습은 이미 사라졌다. 기차는 잠시 동안 랑헨하겐 숲을 가로지르며 달렸고 로텐베르크 마을과 후대 마을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태자는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급행열차는 공국의 국경을 쏜살같이 통과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나서 몸을 돌려 자신의 동반자를 쳐다보았다. 고문관은 누런 가죽 가방을 뒤적이느라 정신이 없었다. 태자가 웃으며 말했다. 벌써부터 포도주를 찾고 계신 모양이죠, 박사님? 아니요, 그건 이미 꺼냈어요. 코르크 따개를 찾고 있답니다. 목이 컬컬해 죽을 지경이라. 그들은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박사의 대화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 늘 빙 둘러 자기 자신을 주제로 삼는 결점이 있었다. 박사가 외투에서 오렌지색 소책자를 꺼냈다. 지방 과다증과 비만을 위한 자연치유법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그는 태자에게 파란색 밑줄이 그어진 몇 곳을 보여주며 말했다. 난 이제부터 이 치유법에 따라 생활할 겁니다. 버터, 지방, 기름, 쌀, 무, 그리고 그 밖에 금지된 모든 것들도 죄다 피할 겁니다.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이델베르크에 가면 그걸 실행할 겁니다. 엄격히 말이죠. 잘 자란 어린 나무처럼 날씬한 카를 하이니는 그동안 박사의 병에 관한 모든 책과 글을 철저히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리타분하기만 한 치유법들을 순순히 읽어보았다. 아침에는 우유를 약간 탄 커피나 차 한 잔, 그리고 빵 75g, 점심때는 수프 100g, 송아지 고기 수육 200g, 빵 25g, 저녁에는 반숙 달걀 한두 개, 그리고 등등. 그러나 이런 내용은 결국 그의 취미에 맞지 않았다. 아니 이런 박사님, 이건 약속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적어도 하이델베르크로 가고 있는 오늘은 말이죠. 이 말을 하며 그는 박사의 어깨를 툭 쳤다. 우리 두 사람뿐이고 귀찮게 굴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책자는 치워두지 않을 거면 창밖으로 내던져 버리겠어요? 박사는 약간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았다. 카를 하이니.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몇 주 몇 달 전부터 엄청난 기쁨을 이 구원의 날로 미뤄 두었었다.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되어 자유가 찾아온 지금은 그런 기쁨이 도무지 생겨나지가 않는 것이었다. 너무 늦었어. 그는 생각했다. 1년 더 일찍 이날이 찾아왔어야 했어. 하이델베르크에서 카를 하인리히가 날 묻어주게 생겼군. 태자가 다시 창가에 서 있는 동안 고문관은 두툼한 뺨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 두 방울을 손등으로 훔쳐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태자가 흥분해서 말했다. 엄청난 속도예요. 한번 보시라고요. 모든 게 휙휙 지나가잖아요. 저기 학이다. 저기 초원의 말이에요. 얼른 보시라니까요. 얼른요. 박사는 못 이기는 척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학을 보지는 않았다. 그는 학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모든 게 이토록 휙휙 지나간다면 온종일 창가에 붙어 서 있어도 좋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마을과 산, 저기 저 물레방아 보여요? 정말 멋져요. 카를 하이니는 기차를 처음 타보는 어린이처럼 신이 나 있었다. 그에게 지금껏 장거리 여행을 할 기회는 딱 한 번, 백부와 함께 드레스덴 궁정을 방문한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10년 전의 일이었다. 카를부르크에서는 철도를 이용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 조그만 공국에서는 날랜 말을 이용하면 추가로 복잡한 왕래가 필요한 철도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나는 역마다 낯선 얼굴들, 영국인들, 장교들이 복잡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고향의 카를부르크 성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엄숙한 평온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제나흐와 베브라에서 시종 루출 씨가 칸막이 객실로 찾아와 모자를 벗어들고 태자나리께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여쭈어 보았다. 그의 행동이 워낙 두드러져 보여서 여행객들이 사방에서 태자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카를 하인리히는 평소의 태도보다 더 과격하게 말을 했다. 이런 짓은 그만두고 당신 객실에서 기다려요. 난 이런 게 싫다고요. 남들의 눈길을 끌지 않고 조용히 여행하고 싶어요. 그는 자신의 과격한 태도가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루츠 씨를 호통친 것은 사실상 지나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루츠 씨는 지금까지 다름 아닌 대공전하의 차석 시종이었고 모든 궁정 관리들에게서 높은 존경을 받는 몸이었다. 하급 종복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청원서를 가지고 대공에게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첨을 받았다. 루츠 씨가 황태자의 시종으로 임명된 것은 대체로 그에게 일종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것은 타지에서 젊은 태자를 보살필 뿐 아니라 그의 처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역할도 맡겨진 신임이 두터운 지위였다. 루츠 씨는 안색이 변했고 잠시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동안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고개 숙여 절을 하고 떠났다. 그러나 2시간 후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자 그들은 루츠가 나타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카를 하인리히와 박사 두 사람 모두 배가 고프고 목도 말랐기 때문이다. 이제 어쩐다? 아주 간단해요. 박사가 말했다. 직접 가도록 합시다. 직접 간다고요? 대합실로 20분의 여유가 있어요. 하지만 뭘 망설이시죠? 이건 아주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글쎄요. 구내식당의 계산대 앞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복잡했다. 누군가가 박사와 승강이를 벌이는 바람에 두 사람은 잠시 떨어져 있게 되었다. 그때 뒤에서 등을 세차게 떠밀린 카를 하인리히는 계산대 앞까지 휙 밀려갔다. 그 다음 순간 누군가가 그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손님, 무얼 드릴까요? 그는 순간 완전히 어리둥절해졌지만 눈동자가 검고 몸집이 오동통한 계산대의 젊은 여자는 그에게 여유를 주지 않았다. 골라보세요, 손님.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시잖아요. 소시지를 드릴까요? 아니면 커틀릿은요? 그는 몸을 돌려 박사를 찾아보았다. 박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무턱대고 소시지 쪽으로 손을 뻗어 종이로 허술하게 포장된 기름진 음식 2개를 집었다. 40페니입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보고 다른 주머니를 뒤져보고 또 뒤져보았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다. 40페니라고요, 손님. 네네. 그는 필사적으로 찾아보았다. 그때 뒤편에서 누군가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빌어먹을, 대체 손님을 받지 않을 작정인가? 그러자 모두가 밀치고 찌르고 맥주를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태자에게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다. 왼손에는 소시지를 들고 오른손으로 돈을 찾는 동안 그는 부끄럽고 당혹스러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키 작은 여종업원은 그 잘생긴 젊은이의 처지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시지는 그냥 가져가시고 돈은 나중에 주세요. 그때 마침내 박사가 몰려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와서 계산을 했다. 그들은 다시 사람들을 힘겹게 밀치고 빠져나와 한쪽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볼 여유도 없이 그 뜨거운 음식을 허겁지겁 삼켰다. 손님들은 어디까지 가시나요? 커다란 종을 손에 든 영무원이 물었다. 하이델베르크로 갑니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15분 정도. 큰 소리로 알려줄 겁니다. 여기 맥주 한잔 하시구려. 웨이터의 쟁반에서 맥주 3잔을 거머쥔 박사가 그의 등에 대고 외쳤다. 영무원은 다시 테이블로 와서 감사를 표하며 맥주를 마셨다. 건배, 두 분의 건강을 위하여. 이 젊은 분은 대학에 다니시는 모양이죠? 하이델베르크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기분이 몹시 좋아진 박사가 말했다. 그럼 즐거운 여행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태자는 꿈에 취한 듯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박사의 시가 하나를 집어들고 연기를 공중으로 훅 내뿜었다. 신사 두 사람이 물어보지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들의 테이블로 와서 태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격식이 없었고 누구나 마음대로 오고 가고 외쳤다. 누구도 남을 의식하지 않았다. 옆 테이블에는 친구를 역으로 배웅하기 위해 나온 12명의 여학생들이 기숙사 사감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 모두가 카를 하인리히에게 유난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눈치였다. 그러나 결코 카를부르크의 숙녀들처럼 공경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짓궂게 놀리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뒤이어 웃고 무언가 귓속말을 했다. 이곳에서 지낸다면 과연 어떨까요? 박사가 물었다. 유쾌하겠죠? 그러자 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학생들 말고는 누구도 그를 지켜보지 않았다.
그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키가 크고 뚱뚱한 신사 한 명이 그의 의자에 부딪혔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웨이터! 하고 박사가 외쳤다. 2잔 더! 하지만 빨리 줘요. 카를 하인리히는 주저하며 자신의 동반자를 옆에서 몰래 훑어보았다. 이 박사 양반은 이토록 혼잡한 틈바구니에서 잘도 헤쳐나가는군. 게다가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 박사는 카를부르크에서 영원히 냉동되어 있다가 이제야 몸이 서서히 풀어지는 사람 같았다. 맥주는 그 의학 서책자에 의하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는 10분 만에 연거푸 2잔, 3잔을 마시고 있었다.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간이 다 된 것 같군요. 이곳 프랑크푸르트는 정겨운 도시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와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록 합시다. 하이델베르크에서야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니까요. 그들이 칸막이 객실로 돌아와 앉아있을 때 기숙학교 여학생들이 나타나 승강장에서 이리저리 뽐내며 오가고 있었다. 그리고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12명 모두가 그를 눈으로 배웅했다. 한 여학생은 심지어 손수건을 꺼내 영영 헤어진다는 아쉬움에서 칼을 하인리히를 향해 흔들며 말했다. 아듀. 저 계집애들 좀 보게. 이곳 라인마인 지방 여자애들은 저 모양이군요. 이 말을 하며 박사는 웃었다. 우리네 여자들과는 아주 딴판이죠. 프랑크푸르트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박사는 가죽 가방을 분주히 뒤지고 있었다. 칼을 하인리히는 다시 창가에 붙어서서 더운 이마를 차가운 유리창에 대고 눌렀다. 계집애들, 여자들, 이것도 그의 삶에서 전혀 낯선 개념이었다. 궁정 사람들은 그를 모든 면에서 경건한 분위기에서 키웠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과는 동떨어져 지냈고 궁정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멀리하며 지내왔다. 그러니 여자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떨어져 지낸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대공은 홀몸이 되었고 후손도 없었다. 궁정의 축제는 수년 전부터 보잘것없는 규모로 한정되었다. 카를부르크 성에서의 생활은 10년 전부터 규모가 큰 호라비 살림살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스름이 드넓은 라인 평지를 뒤덮었고 기차가 다름슈타트를 지날 때는 산길에 자리 잡은 마을들은 벌써 밤의 어둠에 묻혀 있었다. 이따금씩 불빛이 깜빡 스치며 지나갔고 지나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뒤편 어딘가에는 라인강이 흐르고 있었다. 라인강, 남부지방,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스쳐가고 있는 오덴발트의 산들, 여태껏 순전히 지리시간에 배웠을 뿐인 지역이 지금은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있다니. 기차는 맹렬한 속도로 어둠을 가르고 달리면서 칼을 하인리히를 차가운 북부 지방에서 점점 더 멀리 떼어놓았다. 그리고 아무 즐거움도 느껴보지 못한 소년 시절, 우중충한 성, 겨울은 그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었다.